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올해 이제 들어서 첫 방송인데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인 만큼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김희성 변호사님만의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고인의 SNS에 욕설이 올라왔어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음식이 너무 매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3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총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요.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PC방 업주들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서 나이별 게임물 등급을 위반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PC방 업주가 행정처분 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정지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충실하게 확인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업주로서 충실하게 신분증을 확인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알 수가 없었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청소년의 야간 출입도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야간 출입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출입이 제한됐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PC방 업주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때 만약에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PC방 업주가 충실하게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이 밝혀지면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장치와 또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 문화가 좀 장착되길 바라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 3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는 조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 매니아들은 많이 아시는 건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이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뽑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뽑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명 게임사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을 인기 있는 아이템이 3번 연속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네.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고 게임 유저들이 이건 우리 기망한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속임으로 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한 판결이 나왔고요. 지금 네.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이슈로 해서 그 게임 제조사의 어떤 확률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게 이제 입법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피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피 튀기는 예매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실제로 가수 장범준 씨는 이러한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자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엔터 업계가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22일 오늘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어떤 규정들이 신설됐죠? 네. 먼저 이제 공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공연법이 이제 신설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기존에는 암표에 대한 제재는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을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을 시키는 곳에서 이렇게 곳에서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현실적인 장소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한테 되판 사람 요런 행위를 이제 암표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처벌이 약한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경범죄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되게 미약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범죄 처벌법은 과거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온라인으로 티켓을 팔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판매를 했을 때로 이제 제한이 돼 있었고 또 이때는 판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이제 실효성이 있는데 이게 판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럼 이번에는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된 거군요. 이번에도 근데 아쉽게도 네.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이제 아직은 공연법에 빠졌습니다.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처벌 규정은 좀 요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되게 약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서 뭐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자기가 티켓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팔았거나 네. 아니면 뭐 티켓을 위조해서 팔았거나 이런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뭐 사기죄 이런 걸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약하고 처벌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 3월 22일 시행.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부터 시행이네요. 그래서 공연법에 시행되는 걸 소개해 드리면 공연법 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장관한테 이렇게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관한테 어떤 노력 의무만 부여할 뿐이지 어떤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법조문의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크로라고 알고 있는 네네.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매크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렇게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었던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처벌지도 굉장히 높여놨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공연법이 시행됨으로써 뭐 요즘에는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좀 실효성 있는 법이 좀 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처벌했냐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했으나 좀 더 이제 실효적이고 좀 더 이런 행위에 딱 적합한 이런 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공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안표 거래와 같은 부정 판매 행위 하루빨리 근절돼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개정한 취지는 뭐냐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걸 환수하는, 이걸 부담금 형태로 부과를 해서 환수하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인데요. 네. 이게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주택자도 있지만 집이 이제 그 한 채인 뿐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네. 경우에는 집 재건축을 통해서 초과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게 부담금으로 부과되니까 좀 부담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부담금을 좀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고자 이런 취지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에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8천만 원까지 상향을 시켜서 네네. 아예 부담금이 없는 구간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부가 단위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좀 부담금을 좀 완화해 주는 이런 조치들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경우에는 70%까지 감경이 되고요. 그리고 6년에서 10년 미만 사이인 경우는 10%에서 40%, 10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15년에서 20년 미만 사이는 60% 이렇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감경해주는 이런 법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세대 범위를 축소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1세대 범위의 60세 이상의 범위를 60세 이상의 이 연령을 가진 분들을 세대 범위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1세대 범위를 좀 축소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사업 인정 비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초과 이익을 계산을 하려면 어떤 비용을 빼주고 나서 초과 이익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범위를 좀 확대했어요. 네. 비용 범위를 확대하면 초과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업 촉진과 규제 완화의 상징성을 담은 이번 법률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차가 그 사거리에 골목길에서요, 골목에서 천천히 가는데 사거리에서 톡 튀 나와가지고 그 교수 때 그 문을 박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경찰하고 왔는데 그 보험 처리로 했는데요. 그 오토바이가 너무 뭐이고 그 제가 천천히 가는데 앞으로 가는데 그 교수 때 문자가 박아갔는데 억울해가지고 그게요. 보험처리를 다 해가지고 네네. 했어요. 네. 지금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과실비 5대5로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저거 바치고 그 보험 처리해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보험 처리가 끝난 상황이신 거죠? 예. 네. 그럼 보험 처리가 끝난 이후인데 과실 비율을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신 거죠? 예. 예, 혹시 그때 이제 신호등이 없기는 했는데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왔나요? 왼쪽에서 튀어나왔나요? 어떤 상황이었죠? 조수 때 쪽이에요. 조수 때 쪽에. 아,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예, 했을 때 예. 오른쪽에서 튀어나왔네요. 예. 네. 그리고 그 합의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5대5로 나와가지고 예. 5대5로 나와가지고 예. 그 뭐입니까 뭐 차는 본인들끼리 고치기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네. 사람이 일단 넘어져 놓으니까 뭐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실비율 5대5라는 거는 저기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사랑 예. 그 오토바이가 들었던 보험사끼리 합의한 비율이죠? 오토바이 그는 보험사는 안 나오고요. 그 우리 그 뭐 보험사에서 예.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5대5라는 과실 비율은 그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들으신 거죠? 5대5. 예. 예. 5대5에 대해서 그러면은 동의를 그 당시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오토바이는 가버리고 그 경찰도 가버리고 예. 보험회사에서도 가버리고 했는데 예. 그 밭이 박아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는 거 좀 억울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보험사 직원이 과실 비율 5대5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 아마 동의를 구했을 거예요. 예. 예. 동의는 해주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동의는 안 해줬습니다. 아, 보통 이제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억울하다. 난 이건 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보통은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로 간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가자. 이렇게 이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험 처리까지 된 걸로 봐서는 아마 선생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이 절차가 진행됐을 텐데요. 제가 동의는 안 해줬는데 제가 예.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네. 보통 오토바이가 이긴다고 그래요. 그냥 보통 그냥. 예. 그 오토바이가 박아놓고도 예. 그 차량이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바이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보험이 이게 종결이 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예, 종결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보험 처리를 다 해주고 종결을 하려면 예.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나 이거 수긍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종결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결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과실 비율에 대해서 나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다.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험 처리가 진행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 나는 이걸 다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이제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동의가 됐으니까 이제 처리가 진행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동의를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다면 예. 그때는 어쨌든 합의를 한번 해준 거예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요거를 번복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과실 비율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요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사에다가요? 예, 그쵸. 보험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험 처리를 잘못해 준 거니까 요걸 다시 취소해 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과실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로 가셔서 과실 비율을 다투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거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결과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소송으로. 골치 아프네요. 예,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거든요, 판사. 네, 네. 예, 물론 그 전에 과실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 가서 내가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한번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상담자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시고 또 추후에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네, 소개해 드릴 네,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네.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분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네.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과실 비율의 교통사고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이게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 비율 뭐 10% 20%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소송까지 가서 다투는 거는 별로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신 이제 크게 사고가 났거나 뭐 내가 큰 뭐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0% 20%에 그 과실 비율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담자 같은 경우처럼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자칫 잘못 동의를 한번 해주게 되면 이걸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합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의는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네. 않고요. 합의란 거는 민법상으로는 화해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계약이군요. 예,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효력을 뭐 무효 원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구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합의 그 내용에 뭐 앞으로 제소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제소 합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까지 만약에 는 경우라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이렇게 네네.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제소 계약에 의해서 뭐 이거를 이제 심리하지도 않고 각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실 때는 좀 신중히 하시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섣불리 합의하시면은 안 되고 이거를 나중에 뭐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거기서 심의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갈 수가 있는데 한번 받아들이면 이게 뭐 다시 또 소송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뭐 교통사고 합의는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말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인가요? 네, 그러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라는 거는 이제 섣불리 하지 말라라는 취지고 이제 충분히 자기 몸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뭐 네.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하면은 거기에 그 앞으로 뭐 추후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물론 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남을 때는 뭐 별도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후유증은 이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다친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합의한 이후에 네.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합의를 한 다음에는 어렵고요. 네. 과실 비율 조정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합의를 하시는 게 맞겠죠. 우선순위가 예, 과실 조정 예, 합의를 나중에. 예, 네. 그러니까 과실 비율 조정을 하려면 합의를 하기 이전에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하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 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 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 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평소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친오빠와 본인들 개인 SNS에 욕설과 허위 사실을 올렸고 서로 게시글을 공유해 오빠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허위 사실 글을 믿고 욕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아 일일이 해명을 해봤지만 일이 더 커지기만 할 뿐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친오빠가 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일까지 터져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SNS에 욕설과 허위 사실 등을 올릴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위배되나요? 네. 먼저 이 사안에 뭐가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욕설을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런 죄들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일단은 고인에 대한 욕설과 허위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모욕죄나 어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습니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기 네네. 때문에 사자에 대한 모욕한 부분은 뭐 별도의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건 가능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만약에 고인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을 했지만 그 피해자가 고인이 아니라 유족일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네네네. 그래서 뭐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뭐 어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자를 사자가 아니라 그 유족 자신을 이제 그 피해자로 해서 고소를
명예훼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모욕죄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네,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먼저 이제 공연성, 공공연히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존자 말고 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좀 제외를 해뒀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네네. 요런 걸 명예훼손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고 또 범죄가 성립했을지라도 이 사자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우는 고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소도 사자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처벌 조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긴 네. 하나요? 처벌의 수위는 네. 어떤가요? 처벌의 수위는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벌금형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 뭐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징역형이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되게 이목이 집중되고 어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사연자분 사연을 보면 지인들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에 허위 사실과 욕설을 올렸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게시글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 있었다든지 주된 내용이 아닌 일부만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그 허위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허위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실 중에 100% 허위, 100%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근데 그 판단하기가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소 뭐 과장이 있거나 뭐 일부 약간의 허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로 판단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부 허위 사실만 있어도 네. 전체 사실로 판단을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일부 허위 사실이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네.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주된 부분이 사실이라면 약간의 허위가 있더라도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 적시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만약 해당 글의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욕설이나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면 그럼 죄가 없는 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자 모욕죄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 요건이 허위 사실 적시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인식에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미필적인 인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랑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얘가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얘는 미필적이나마 알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진실하고 믿었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로 모아서 충분히 얘는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음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SNS 글 보시고 공유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서로 게시글을 공유해서 오빠에게 욕설을 남겼다 하셨는데 만약 게시글에서 본 내용을 친구 또는 연인끼리만 공유했더라도 그 공연성이라는 게 인정될까요? 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물론 뭐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했을 때는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근데 판례는 이 공연성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 한 명이란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잖아요. 네. 한 명한테만 했더라도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파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친구랑 연인한테 공유했는데 뭐 친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다수인한테 당연히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정말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전파,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인적인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보통은 이제 친구한테 인정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가족, 뭐 어머니나 아버지, 뭐 배우자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명예훼손 사실을 퍼뜨리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보아서 이 사람이 뭐 이 명예훼손 사실을 막 얘기하고 다닐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 공연성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을 당했으니까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텐데 이 고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 고소권자는 어떻게 되고요? 만약 네. 또 고소를 할 친족이나 자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권자에 대해서는 형법 22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친족의 범위는 이제 민법상 친족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팔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배우자 이 사람들이 고소권자, 친족으로서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자손은 직계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MC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만약에 그러면 친족이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지정 고소권자라고 해서요. 법률상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제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받은 사람이 고소권자로 고소를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자 명예훼손죄도 공소시효가 네.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공소시효는 이제 범죄 행위의 종료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고요. 그러면 공소시효 5년이 언제부터 스타트를 하느냐? 이때는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부터. 그러면 SNS에 게시글을 올렸을 때부터 이렇게 네.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럼 이처럼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네, 뭐 일단은 이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SNS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임시적으로 어떤 블라인드 요청을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시처분으로 빨리 뭐 이걸 게시글을 삭제를 요청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입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하면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때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지인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준 이동식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다가 USB 내부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프리랜서인 제게는 중요한 작업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라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지인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48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 규정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인에게 법적인 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인이 이거를 알고서 했는지가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네. 뭐 지인이 처벌된다면 만약에 이걸 알고서도 유포를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인이 만약에 알고서도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럼 추가적인 죄목 적용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그럼 이 바이러스 최초 유포자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요즘에는 뭐 경찰 수사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포렌식 수사를 하거나 뭐 디지털 수사를 하면 그 최초 유포자를 잡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일도 못 하시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약 중요 자료가 날아갔다면 이 해당 자료의 가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다툼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자료가 날아갔잖아요. 네. 요 자료에 그럼 손해가 얼마인지는 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료 활용해서 뭐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상실했다. 이걸 다 보상받고 싶겠지만 이게 이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치 평가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네. 입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물론 뭐 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의 가치가 있겠죠. 뭐 네. 내가 이 자료를 얼마에 구입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증명이 쉬울 텐데,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자료를 취득한 것만 배상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용역 계약을 했다거나 하면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용역 계약으로 인한 어떤 용역 대금을 받을 게 목전에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갔다면 뭐 그 용역 대금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액을 내가 손해로 뭐 인정받고자 하려면 어떤 그 인과성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 용역의 진행 단계에 있어서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다거나 뭐 그로 인해서 내가 뭐 이게 용역 진행이 뭐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손해에서 또 나아가서 손해는 이제 통상손해랑 특별손해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손해까지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특별한 사정까지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라면 그것까지도 이제 손해배상에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하신 건 상담자분 본인이시거든요. 네. 이분의 귀책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뭐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USB 같은 거를 보통 꼽으면 대부분 이제 검사라는 게 자동으로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 네네. 이제 컴퓨터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이 USB를 꼽는다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거든요. 거기 악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 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때 책임 제한 사유로 좀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제 심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액을 내가 어느 손해를 인정받겠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이 또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을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회부하기도 하고 판결 직전에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재판상에서 어떤 합의를 해서 끝내는 그런 기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실까요? 배달 전문점에서 카레를 주문하며 매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배달 온 음식의 맛을 보자 거의 캡사이신 원액을 부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웠습니다. 음식에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라 2입 정도 먹고 전부 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위경련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을 전전하며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못 먹을 정도로 매운 음식을 만들어 보낸 식당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다투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형사, 민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위경련으로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는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체 네. 기능에 어떤 장애가 초래된 거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해가 발생했고 그 음식점 주인의 어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만약에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해죄, 만약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지금 치료비를 지출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입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네네. 일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그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식품위생법 4조에 의하면 위해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위경련이 날 정도의 뭐 이런 음식을 줬다는 거는 어떤 유독 또는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조. 네. 그럼 민사와 함께 형사 처벌도 가능한 걸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해죄, 네. 만약에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 이런 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응급실 치료비 이런 것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는데요. 응급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적극적 손해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피해자가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직접 매콤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뭐 캡사이신을 못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일부 뭐 식품에 넣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걸 넣는지, 그리고 얼마나 넣는지, 그리고 이 넣은 게 정말 위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이 인과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증명이 된다면 뭐 손해배상, 뭐 형사고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네.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많이 인정이 안 돼요. 거의 뭐 인정이 안 될 수도 네, 안 있어요. 되는군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도 보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재산 손해,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 내가 뭐 일을 못했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손해까지 증명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인과성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경련이 일어난 게 이 음식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응급실 갔을 때 어떤 진료 기록 같은 걸 좀 확보를 해 놓으시고 어떤 그 음식의 상태를 보존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